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코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피코는 누구보다도 스토아 철학을 사랑했고, 특히 에픽테토스의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종종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때로 삶의 스트레스에 휘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대적인 축제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큰 행사였으므로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 내내 비 예보가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축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코는 이런 걱정을 보며 큰 결심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기로 한 것입니다. 축제 당일 마을 주민들은 걱정과 기대가 섞여 축제 장소로 모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큰 무대 위에 에피코가 올라섰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 조용히 위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에피코가 외쳤습니다. 저 위의 구름을 보십시오. 저 구름이 비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제를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에피코는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채야 합니다. 그러니 비가 내릴 동안에는 다 함께 춤을 춰봅시다. 만약 비가 그치면 우리는 대대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오히려 비에 감사하는 목표를 갖죠. 어떠십니까? 오히려 비가 올 때 축제를 즐기고 그칠 때 조용해지라니. 사람들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가 올수록 강해지는 신나는 축제를 기대하면서 모두가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피코의 제안대로 사람들은 우산을 던지고 신발을 벗어던지며 빗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했고 누군가는 새로운 춤 동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비소리를 뚫고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하여 비를 내려준 것처럼 행복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축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간접적으로 이례적인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그 순간의 평온함과 감사함이 마음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축제가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비록 날씨와 같은 외적 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태도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들은 그의 철학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을은 그날의 축제를 두고두고 기억했고 에피코의 지혜가 온 마을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피코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비걱정 가득한 축제를 통해 전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라는 교훈은 그들의 노래와 웃음 속에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 사회와는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는 한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자주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장소였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마을 생활이 심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마을은 특별한 인물이 하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오였다. 엘리오는 마을 최고의 철학자였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녹아 있었다. 특히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했다. 엘리오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쾌락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려 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 중앙의 모습을 드러내며 긴 연설을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엘리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친구들, 여러분은 진정한 쾌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멋진 옷을 입는 것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봤다.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엘리오는 이어서 말을 이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은 고통의 부재 그리고 마음의 평온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고통이 없다는 게 어떻게 쾌락일 수 있죠? 엘리오는 천천히 마을 정원을 가리켰다. 저들을 보세요. 저들은 비, 바람 그리고 햇빛을 맞으며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때 비로소 제 모습 그대로 평온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상태입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 이상의 것입니다.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자연의 아름다운 관찰, 그리고 자기 이해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정한 쾌락입니다. 엘리오는 또 다른 예시를 들었다. 나는 매일 아침 조용히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의식 속에서 나는 현재에 충실하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쾌락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였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엘리오는 신중히 말을 마무리했다. 쾌락은 나를 향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피하고 마음의 평온을 추구함으로써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자의 쾌락을 찾아 떠나보세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엘리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쾌락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정원에서 자연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다른 이는 친구와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정신적 위안을 얻었다. 쾌락은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가 엘리오를 통해 전달되어 그들의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작은 마을의 중심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 마을에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자칭 스피노자에 믿는 무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바리흐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심취하여 신을 찾기 위해 먼 곳을 떠나지 않고 자연 속에서 그 존재를 느끼고자 했다.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사라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는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범실론에 기반한 그녀의 철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줬다. 모두들 뭐였지?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네. 사라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그녀의 주위에 둘러앉았다. 옛날 옛적 이곳과 멀지 않은 곳에 우주의 중심이라 불리는 숲이 있었어. 사람들은 그 숲을 신성시하며 그곳에 들어가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지. 그런데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엘리가 그 숲에 들어갔어. 엘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호기심의 소유자로 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졌던 거야. 엘리는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고 물결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 하지만 신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 엘리는 더 깊이 들어갔지. 갑자기 엘리는 거대한 바위 앞에 멈춰섰어. 바위는 오만적일 정도로 빛나고 있었지. 바로 그 순간 바위가 말을 걸었어. 안녕 엘리, 나는 이 숲의 신성한 존재라네. 놀란 엘리는 움찔하면서도 바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내가 찾고 있는 신은 먼 곳에 있지 않다네. 신은 이 모든 것에 깃들어 있지. 이 바위, 저 나무, 심지어는 너의 호흡에도 말일세. 엘리는 자신이 이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생각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 그녀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니, 신이 이렇게 자연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지. 그녀는 바위의 기대 안나주위를 둘러보며 깨달았어. 신성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숲에서 돌아온 엘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 신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예요. 우리가 자연과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이미 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라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처럼 자연 속에서 신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면 그 자체가 신과 함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스피노자의 지혜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였답니다. 자연의 일원으로서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엘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갔다고 한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그렇게 세대를 아우르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깃들여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세상이 검은 잉크로 가득 차기 전 한 영국의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조약돌을 던지며 연못 위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그는 텅 빈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두 눈동자는 백지 상태였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은 그를 타불라
나사라고 불렀습니다. 존의 특별한 눈은 그가 보는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하여 그의 마음속에 그림처럼 새겼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만 해도 눈이 아무 그림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새롭고 다채로운 그림들이 그려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동자가 보면서 즉각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매일 어떤 새로운 그림들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는 수많은 이야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배우는 날 그의 눈 속에는 무수한 작은 숫자들이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려 1부터 10까지 물감으로 칠해진 숫자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자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은 과학 실험을 배웠을 때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볼 수 있던 색색의 화학 물질들이 그의 눈 속에 반짝거렸고 그는 그날 밤 꿈속에서 화려한 색들이 폭발하는 장관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경험과 지식들이 그의 빈 눈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존은 어느 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눈동자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는 자신의 특이한 능력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현자에게 찾아가 영감을 얻었습니다. 현자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색색의 경험들이 더해지면서 너만이 독특한 걸작이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현자의 말에 감명을 받은 존은 그때부터 모든 새로운 경험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그는 창문을 통해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내리면서 그의 눈 속에는 다양한 무늬의 길이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그림이 되는구나. 나중에 존은 성장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었고 그는 경험이라는 주제를 수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험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 속에 담긴 경험들을 그림으로 그려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각자 자신이 타블라 라사를 초기화하고 채워나가도록 장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그림들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존은 자신의 독특한 시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그림같이 아름답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 곳곳으로 퍼졌고 그의 눈 속에 늘어가는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